안녕하세요. 언니가 보고 있다 16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4.13 총선 끝나고 나서 예측 기사 보도 많이 틀렸다. 뭐 이런 내용으로 이른바 사죄 방송을 했었는데요. 많은 분들이 들어주셨네요. 어쨌든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 손님을 모셨습니다. 저희 언니가 보고 있다 해서 이 게스트 출연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감사합니다. 와주셔서. 서울 서대문 을에서 격전을 치르고 오신 정두원 의원님 소개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두원입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시간이 많으시다고 해서. 오늘 1시간밖에 없으시다고 하셨어, 오늘. 네, 그리고 저와 함께 진행하는 짝꿍 김다미 씨 소개합니다. 예, 오늘 저는 조용히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특별히 출연해 주셨는데요. 지금 그 토요판 팀에서 활동하고 계신 김종철 선임 기자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김종철입니다. 근데 저를 왜 불렀어요? 정두원 의원님하고 친하시다고 해서. 친한 게 아니라 오랫동안 제가 취재를 했었죠. 네. 친하다 그러면 또 온갖 댓글들이 다 붙는 거 아니에요? 익숙하다는 표현이 이제는 또 그것까지 사리시는 거예요. 댓글 나온다 그랬더니. 떨어졌다고 이제 막. 야, 친하지 멀리 않다고 하려고. 거리를 두는 그런. 네, 어쨌든 이제 정도원 의원께서 출연하셨으니 진정 우리 방송을 이제 언니가 한번 보실 것 같아요. 잠깐 좀 소개를 드릴까요? 정두원 의원님에 대해서 57년생이시죠. 그리고 2004년, 2008년, 2012년 17대, 18대, 19대 그 새누리당 서대문 을에서 3선을 지내셨습니다. 어렸을 때는 뭐 이렇게 자료를 보거나 책을 보면 가정 형편이 썩 좋지는 않았다고 했는데 굉장히 공부를 잘하셨나 봐요. 늘 시험을 잘 보셨어요. 우리 때는 모든 사람이 가정 형편이 안 좋았습니다. 예. 그래서 뭐 어렸을 때부터 영재로 경기고 서울대 이렇게 입학하셔서 학교를 잘 다니셨고요. 그런데 이제 특이한 건 언제나 이 딴따라 기질이 있으셨다는 거. 그 대학 시절에도 굉장히 선도적인 그런 그 록밴드 이름을 가지고 이제 그 노래를 하셨었는데요. 스피릿 오브 1999. 1999 1999는 영어가 잘 안 되는 하려니까 1999 하려니까 네. 이름만 그냥 전위적이었고 뭐 실력은 뭐 고만고만했어요. 세기말 밴드를 지향하신 것 같아요. 맞아. 세기말 밴드였어요. 그 당시에 그 1999년 상상하기가 쉽진 않았을 것 같은데. 그때는 1999년이 올 것 같지가 않았어요. 너무나 먼 미래여서. 그죠? 근데 벌써 지나가고 또 한참 지나가서 언제 지나갔는지도 기억이 잘 안 날 정도가 됐습니다. 그렇죠. 그다음 선거 캠페인 로고송도 직접 부르실 정도. 지금 4번째 앨범 내셨죠? 네. 심지어 베스트 앨범도 네 있으세요. 번째 냈는데 네. 히트곡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무명 중견 가수입니다. 대학 졸업 전에 행시 합격하셔서 여러 부처에서 일하셨고요. 그 정무장관실, 국무총리실 이렇게 등등을 거치셨고, 근데 이제 공무원 하시다가 그 KBS 탤런트 공채 시험도 보셨다고 하더라고요. 공무원 도중에 일주일간 휴가 특채예요, 내시고. 특채. 특채예요? 네, 그때 이제 토지라고 드라마 특채였는데 음, 사실 그때가 이제 나이 딱 30. 그러니까 이제 연령 제한이 이제 딱 보통 탤런트 30살에 이제 제한을 두거든요. 그리고 그때 사실 이제 87년. 전두환 정권 말기에 이제 개헌을 안 하겠다. 다시 이제 그 군사 독재를 계속 하겠다는 이제 선언을 한 직후에 이제 도저히 공무원을 이제 더 이상 할 이제 의지를 상실하고 이제 제가 탤런트 몰래 이제 시험을 봤는데 하여간 그런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계속 하셨으면 됐을까요? 뭐 됐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사실 그것도 비화가 있는데 좀 백을 좀 썼거든요. 왜냐면 다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마지막 테스트를 못 나갔어요. 이제 집사람한테 걸려가지고. 그래서 이제 억류되느라고. 그 마지막은 이제 그냥 고위층 면접만 보는 건데. 근데 이제 나중에 제가 조금 이렇게 부탁한 사람한테 이제 그 KBS 측부터 연락이 왔대요. 아, 미안하다. 우리가 얘기를 충분히 해놨는데 실수한 것 같다. 최종 명단에 안 들어있는 거 보니까 실수한 것 같다. 근데 실은 내가 안 간 거거든요. 네. 그런 걸 봐서는 합격했을 가능성이 있는 매우 거죠. 높다. 네. 그렇군요. 이제 그리고 2000년에 이제
그 정치권에 이제 뛰어들기로 결심을 하셨죠. 이회창 전 총리가 그 권유하셔서 모셨던 인연이 있었던 거고 총리실에서. 근데 2000년에는 일단 그 한 번 떨어지셨어요. 처음에. 네, 예. 첫 번에. 예. 그다음에 그 뒤에 이제 그 이명박 전 대통령 당시 이제 서울시장을 준비하시던 이명박 그 전 대통령을 만나신 게 2001년쯤이시죠. 그러니까 2001년 말 네, 이제 서울시장 준비하고 있던 이명박 씨를 만나서 네, 같이 이제 서울시장 선거를 치르고 이제 갑자기 부시장이 됐어요. 뭐 근데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이게 위키백과에까지 나왔던데 공직생활 20년을 채워 연금을 받게 해주겠다며 같이 하자고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하면서 같이 하자고 했다던데요. 맞나요, 진짜? 그러니까 제가 갑자기 총선 네. 출마하느라고 이제 19년 조금 넘었나? 그래서 연금을 못 하고 이제 퇴직금 다 날리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제 내가 연금을 타겠다 그 얘기는 러닝메이트로 같이 하자 그런 이제 표현을 이렇게 애둘러서 한 거죠. 네. 그리고 2007년 그 이명박 캠프에서 선대위 기획본부장, 전략기획 총괄팀장 뭐 이런 일들을 하셨고요. 그 이명박 정권 만들기 1등 공신이셨습니다. 네. 여기까지 일단 설명을 하면 뭐 그 뒤의 일들에 대해서는 뭐 또 할 지금 기회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어쨌든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번 총선 열심히 하셨는데 좀 안타깝게 됐어요. 사실 그 여론조사 이렇게 보면서 선거운동 기간 중에는 뭐 오차 범위 내에서 접전이다 이렇게 하긴 했는데 계속 앞서가고 계셨거든요. 근데 결과를 보니까 조금 의외였습니다. 보니까. 앞서간 건 여론조사에서 앞서간 거지 사실상은 이제 이미 다 떨어져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여론조사가 사실 번번이 엉터리입니다. 이번만 엉터리가 아니라 그전 뭐 지방선거 다 엉터리고요. 지금 현재 발표는 여론조사 다 엉터리고. 그러니까 아까 열심히 하셨다는데 선거 때 후보가 열심히 하는 후보가 있겠어요? 그 이상한 후보죠. 그러니까 열심히 해서 이제 이기는 건 아니고 잘해야 이기는 건데 잘 못한 거죠. 상황 파악을 못하고. 뭐 후보 한 명이 잘한다고 해서 그 수도권에서 되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 이제 그걸 전체적인 것도 봐야죠, 후보가. 음. 그래서 상황이 이제 여의치 않으면 또 극단적인 방법도 써야 되는 건데 그걸 제대로 이제 파악을 못했던 거죠. 근데 이제 선거 여러 번 해보신 분들은 딱 가서 유권자 손만 잡아봐도 안다 하잖아요. 근데 진짜 민심이 그렇게 안 좋은 거를 느끼셨었어요? 몰랐어요. 그러니까 워낙 여론조사니 언론이 이제 우리 판단을 흐리게 만든 것도 있고 또 현장에서는 그 이제 접하는 사람들이 다 이제 표피거든요. 그 사람들한테는 뭐 절대 선거운동 하지 마라 다 되는데 왜 그러냐 이제 다 그런 얘기만 들었기 때문에 사실 저도 이제 헷갈렸죠. 사실 저는 1년 전부터 이번 선거가 어렵다고 주장해온 사람입니다. 네. 그런데 막판에 가서 제가 저 자신을 못 믿은 거죠. 왜냐하면 나한테 좀 편리하게 유리하게 자꾸 생각하는 거죠. 현장이 그렇고 언론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도 할 말이 없는 겁니다. 3월 초에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언론 인터뷰에서도 그러셨고, 뭐, 트위터에서도 그러셨고, 이대로 가면 새누리당 망한다. 이런 이야기도 하셨고 해서, 뭐랄까, 이 민심을 좀 정확히 캐치하셨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아니, 이게 망할 수밖에 없는 일을 계속 했기 때문에, 그러고도 안 네. 망하면 이제 세상이 이상한 거죠. 네. 그런데 아까 처음에 이런 얘기 하셨잖아요. 우리 신문이 오판했다. 근데 사실 언론이 오판한 게 이번 한 번이 아닙니다. 번번이 선거 때마다 오판했습니다. 맞아요. 사실 또 오판한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선거 예측을 잘못한 게 아니고 그동안의 상황을 계속 언론이 왜곡 보도했던 겁니다. 정부에서 또 여당에서 정말 우스꽝스러운 유치한 일들만 벌어졌거든요. 그럼 우리가 봐도 상식적으로 도대체 저게 뭐냐. 저런 XX 같은 뭐 이제 이게 보통 사람들의 생각인데 언론에서는 그렇게 보도한 적이 없어요. 왜 언론이 번번이 그러냐면 언론은 권력의 논리만 듣거든요. 그리고 권력을 굉장히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기자들은.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그러니까 저 언론에서 정부에서나 여당에서 벌어지는 우스꽝스러운 일을 우스꽝스럽게 보도하지 않아요. 특히 이제 우파 언론들은. 좌파 언론은 조금 그렇게 하지만. 그러니까 국민들은 야 저거 웃기는데 하면서도 언론에서도 그렇게 보도하니까 다 나만 그렇게 생각하나 이렇게 이제 파편적으로 다들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이상하다 나만 그런가? 사실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저렇게 유치한데 왜 언론에서 그렇게 보도를 안 하나? 근데 결국은 그게
사람들의 개개인의 그 생각이 그랬었던 거죠. 그 투표에 꽉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언론이 실상을 가립니다. 왜냐? 언론은 사람들하고 취재해 본 적이 없어요. 항상 권력의 얘기만 듣고 권력에서 벌어진 일을 저기 민심 르포도 가고 그러는데요. 그거 뭐 우리가 신용만 알잖아. 신용만 하는 거지. 사실 그게 뭐 우리 제작 공정을 잘 알면서 예. 그게 모든 언론들이 선거 때마다 오판하는 이유입니다. 사실은 언론이 이제 민심 러프나 이런 것도 표피적이죠. 그런데 언론이 이제 분석하는 것도 사실은 여론조사라고 하는 나름대로 이제 과학적이다, 객관적이다라고 하는 이제 그걸 갖고 이제 그 구도도 생각하면서 분석을 하는데 결과 예측을 하는데 이번에도 보면은 뭐 여론조사상으로 다들 서울에서도 그 새누리당이 굉장히 좋았잖아요, 막판까지. 그러고 하니까 이제 여론조사는 물론 이제 흐름을 본다 그러지만은 그게 처음부터 계속 그렇게 가니까 언론에서도 이번에 더더구나 이제 국민의당 더민주당 야권은 분열돼 있고 구도가 거기다 여론조사 수치로 계속 새누리당이 좋게 나오니까 야 이거는 진짜 이번에 수도권에서 야권이 다 망하겠다. 누군들 이제 그렇게 언론이라고 그렇게 안 보겠어요? 사실 그렇게 봤는데 여론조사는 잘못됐다. 이게 문제가 많고 틀릴 수도 있다라는 거를 생각하면서도 결과가 계속 그렇게 나오니까 언론도 여론조사가 큰 어떤 그렇죠. 물결처럼 막 휩쓸려 가니까 저희도 이제 거기 같이 구차한 뗏목을 변명이십니다. 타고 아니, 그냥 자복하는 게 나아요. 깜짝 엎드려서 잘못했습니다. 해야지. 그것도 변명이긴 하지만 이제 남 탓인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여론조사 했으니까요. 생각해보세요. 여론조사가 네. 지금까지 거의 다 집전화로 갖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젊은 사람들이 집전화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여론조사의 핵심은 샘플링이거든요. 랜덤 샘플링. 저희가 통계학을 좀 전공해서 압니다. 예. 그러니까 샘플링 자체가 바이어스 돼버리면 그 여론조사는 꽝인 겁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계속 여론조사를 하고 또 그걸 언론에서 받아쓰고 그것도 한편에 우스꽝스러운 희극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 아닌데도 왜 방법이 그것밖에 없으니까 그걸 계속 써먹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앞으로도 또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이제 아무도 안 믿겠죠. 그러니까 근데 그거를 또 또 할 믿는다 것 했는데 또 같은데요. 아니 근데 법을 그거를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소위 말해서 여론조사에 안심번호로 관해서. 해서 하면은 비교적 정확해요. 예. 요번에 새누리당에서 여의도연구소에서 막판에 안심번호로 하니까 섞어서 나오는. 기가 막힌 결과가 나왔는데 그걸 막 덮어버렸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게 총선 결과랑 같습니다. 그러니까 안심번호로 모바일을 섞어서 하면은 뭐 제대로 나온다는 얘기예요. 근데 비용이 무지 듭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비용 문제가 있어서 그렇지 정확하게 여론조사 여의도 연구소에서는 안심번호를 했었어요. 막판에 막판에. 했어요. 막판에 1차, 2차, 3차가 그랬더니 ARS랑 섞어서 저한테도 연락이 왔어요. 그랬더니 10% 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띵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마지막 3차 조사에서요? 네, 2차 그래서 우리 조사에서? 당에서 제일 똑똑하다는 김영태한테 전화를 했죠. 야, 김 의원, 이거 어떻게 된 거야? 했더니 저도 띵 했는데 그거 꽝이에요. 내가 다 알아보니까.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러더라고요. 본인만 세상에 됐었네. 제일 똑똑한 본인만 됐어요. 김영태도. 본인 쪽은 괜찮았었네. 근데 그게 결과하고 똑같더라고요. 사실 근데 이번 선거를 좀 한번 복기를 해보면, 그러니까 새누리당에서 이제 막 파열음이 크게 날 때 처음에 2월 말에 살생부 파동 사건이 있었고, 물론 그 전에도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지만, 그 다음에 또 윤상현 의원 막말 파동이 바로 이어졌었고, 그 다음에 유승민 의원 공천 사건이 계속 있었고 했는데, 살생부 사건은 정 의원님도 직접 당사자이시잖아요, 관련된. 그러니까 네. 그때 저 아주 잘려버렸으면 사실 당선됐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제가 왜 내 운명을 왜 남이 결정하냐 그래가지고 제가 가서 그냥 눈을 부라르고 이제 사실 저 자신을 지켜낸 건데 네, 그게 그렇죠. 사실 저를 날려버린 거죠. 그러니까 세상을 알 수가 없어요. 전체적으로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민주화된 지가 이제 30년이 지났잖아요. 이 정부 들어서 이제 30년 전으로 돌아가서 군사 독재 시절보다 더 시대착오적인 그런 행태들을 쭉 보인 겁니다. 거의 몇 년 동안. 최근에 막판에 이제 그걸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그냥 질려버린 겁니다. 세상에 뭐 이런 일이 다 있나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저도 참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걸 막지 못한 책임이 있는 거죠. 사실 제 깐에는 한다고 했어요. 근데 뭐 결국 막지 못한 책임이 있고 그 책임을 제가 진 거죠. 뭐. 그런데 사람들은 그래도 설마 새누리당이 과반 잃겠냐 반신반의했잖아요. 여론조사 제가 아까 결과가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상식에 어긋난 일을 벌어지면 국민들은 정말 못 찾는다, 이상하다 하는데 꼭 기자들만 그거를 참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민심을 믿으세요. 그리고 상식을 믿으세요. 아,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정말
우습게 생각하겠다, 못 참겠다. 그럼 그렇게 기사를 쓰세요. 근데 진짜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17대, 18대, 뭐 19대 총선 이럴 때는 사실은 그렇게 민심을 믿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건 뭐 상식에 따라서 판단해야 돼 이랬는데 이번에는 안 그랬는데 그 이유가 민심에 배신당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 아니 진짜 그 이유가 이번에는 여론 지형이 이게 너무나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특히 종편이 나왔잖아요. 종편에 나와서 뭐 24시간 편파 방송을 맞아. 하고 거기에 저 어르신들이라든 이런 분들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많이 이제 듣다 보면은 기울어지고 되잖아요. 그렇게 거기 또 귀가 솔깃하고 그래서 야 이건 거기다가 뭐 지상파 그 공영방송까지 다 막 계속 뭐 선거 전에 북풍 뭐 몰아가고 등등 이런 식으로 이 방송 그다음에 그 신문 할 거 없이 종편까지 나왔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민들이 굉장히 위대하다라는 거를 한편으로 생각하면서도 이거는 너무나 여론 지형상에서 기울어져 있어서 야 이거 뒤집기 힘들겠다. 이거 그대로 이제 선거 결과 아무리 박근혜 정권이 진짜 그동안 상식에 어긋나는 짓을 해도 이건 여론에서 심판을 못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강하게 들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그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확인했잖아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이제 제발 우리 각자 정신 차리고 이제 민심을 믿고 상식을 믿고 자기 자신을 믿고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젯밤에 저희 한겨레 신문에서 이제 저 여론조사 업체에 의뢰를 해서 새누리당 이제 이른바 골수 지지하는 40대 50대 하던 사람들 지지하던 8분을 모시고 이제 한 2시간 동안 이번에 이제 다 더민주 아니면 국민의당으로 표를 바꿔버린 분들이거든요. 집단 예, 인터뷰 포커스 그룹 이제 디스커션을 했는데 나오는 표현들이 정말 살벌하고요. 정말 제가 이거 한번 새누리당의 주요 당시에 계신 분들이나 사무처분들한테 보여드리면 아마 너 한겨레 니놈들이 지어냈지 할 정도로 너무나 신랄하고 무서워요. 돈 받고 보여주세요. 그냥 보시면 돼요. 아니 그게 지금 말한 김남희 씨도 오픈소스. 그런 심정이었잖아요. 그렇죠? 나도 그런 심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보통 사람들의 심정이고 상식이고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언론이 그렇게 계속 보도를 안 한 거죠. 정치인인지 뭐 언론 욕한다고 아마 댓글이 달릴 거예요. 우리는 이미 이제 XX 같은 인간들인 건 다 돼 있고 언론도 사실 그런 막중한 책임과 이제 이런 의무가 있다는 거죠. 저는 약간 게임식 보도를 하죠. 권력 투쟁 게임식 보도를 또 그게 상식과 이 원칙에 기준해서 보도를 한다고 하지만 늘 근엄하게 잘못한다 쓸 수 없으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이게 하나의 투쟁과 그 게임 속에서 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잃어버리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자꾸 우리가 기준점들을. 정말 이번에는 많은 생각들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제가 최근에 한 번 간신은 영원한 간신이다 그랬더니 그렇게 막말을 하네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그게 왜 막말이냐고요. 그러니까 정치하는 사람이 권력의 눈치만 보고 국민을 무시하면 그게 간신이지 뭐예요? 가장 적합한 표현을 쓰자 이거예요, 우리는. 그걸 애들러서 표현하니까 자꾸 현실을 제대로 전달을 못하는 거예요. 이번 그렇죠. 정권에서는 사용할 수 있는 단어의 폭이 굉장히 좁아져서요. 웬만큼 좀 사용하지 않은 단어가 나면 무조건 막말 범주로 다 포함되기 때문에. 아니 근데 그 아까 잠깐 그 포커스 그룹 인터뷰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저는 약간 놀랐는데 저도 그 전문을 보고 사람들이 이 얘기하다 잡혀가는 거 아니야? 뭐 이런 표현들을 계속 쓰더라고요. 어저께 듣고 있는데 이분들이 평상시에는 굉장히 이제 이 한국의 중년 남녀들 모이면은 좀 머릿속에 떠오르는 장면들이 있잖아요. 막 농담하고 뭐 이 얘기도 하고 야 임마 너 이 새끼 그렇게 살다가 막 뭐 온갖 욕을 다 할 텐데 그러시던 분들이 뭐 정권 욕하고 대통령 비판하고 하는 말을 하시다가 갑자기 평상시에 술자리에서도 뭐 반농 반진이겠죠 하면서 야 이런 말 함부로 하면 잡혀가는 거 아니야? 뭐 국정원이 본데 뭐 SNS 다 검열하는데 이런 말들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갖다 또 어저께 와서 하면서 사실은 이 좌담의 연락을 뭐 이렇게 여론조사 기관에서 뭐 무작위로 돌려서 또 뽑잖아요. 이걸 내가 가겠다고 말해놓고서 겁이 나더라고요. 내가 이걸 왜 이 주제로 내가 가서 말을 하려고 했지? 하더니 앞에 녹음기가 있는 걸 보고 이거 녹음되던 거예요.부터 시작해서 막 뭐 이런 온갖 걱정을 다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한겨레적인 지금 분위기로 또 가고 있는 것 같긴 하지만 내가 봤을 때 그게 농담처럼 말을 하는데 이런 것들이 그냥 이렇게 스며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말을 안 그래서 하는. 제가 얘기했잖아요. 30년 전으로 돌아가서 군사 독재 시절보다 더한 시대착오적인 행태들을 보였다. 그게 그거 아닙니까?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 박근혜 정부가 들어와서
바로 이제 여러 가지 그렇게 시대착오적인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을 뭐 중심으로 한 정부 여당이 특히 이제 소위 친박이라고 하는 세력이 연전연패를 합니다. 보세요. 새누리당 안에서 연전연패를 합니다. 김무성한테 지고 홍준표한테 지고 유승민한테 지고 정의화한테 집니다. 예. 친박이 연전연패를 해요. 왜냐하면 국민들이 이거 뭐야 이거 아니구나. 새누리당 내에서도 이거 뭐야 이거 아니잖아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대통령 입장에서도 깝깝하잖아요. 이제 힘을 못 쓰게 되잖아요. 사실 거의 제가 볼 때 여의도에서 거의 조롱하는 수준이더라고요. 소위 유승민 대표 연설이 나올 시점에 그렇죠? 예. 그래서 그 대표 연설이 나오니까 대통령도 얼마나 위기감을 느꼈겠어요. 그래서 대통령이 진짜 주유소 습격 사건처럼 한 놈 잡고 팬 겁니다. 유승민을 잡고. 그러면 그걸 김무성 대표가 지켜줘야죠. 그리고 김무성 대표가 좀 전에 얘기했듯이 다수파의 위치에 와 있었던 겁니다. 대통령이 소수파고. 그러니까 자신감을 가지고 그걸 지켜주고 그러면서 자기가 확실한 대권주자로 자리매김을 할 수 있는데 속절없이 거기에서 그냥 당한 겁니다. 근데 당했던 이유가 있어요. 구체적으로. 왜냐하면 우리가 지역에 와보면 저도 당합니다. 지역에 있는 소위 어르신들이 특히 여성분들이 그런 분들이 많아요. 저를 공격합니다. 당신 우리 대통령 힘들게 하면 당신 이제 안 찍어. 막 그러면서 거의 욕설을 합니다. 그게 이제 질리는 거예요. 좌파 핵심층한테 그렇게 당하면 질립니다. 근데 저만 해도 우리 지역이 야당이 센 지역이고 그러니까 제가 그걸 버팁니다. 내가 얻는 게 더 많다고 생각을 하고 또 제 성정이 또 뭐 그런 거 버틴 사람이니까. 근데 다른 새누리당 의원은 속절없이 거기에 대해서 다 무릎을 꿇는 겁니다. 질려버립니다. 지역에서 그렇게 당하면. 김무성 대표도 그런 게 질린 겁니다. 자, 하지만 그게 사실 소수잖아요. 그게 소수파입니다. 그리고 사실 그런 게 극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극우 소수 이런 세력이 목소리가 이제 결국은 압도를 하게 만든 게 언론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기자들한테 누누이 만나면 강조합니다. 계속 소수파다. 그러니까 소수파로 써라. 근데도 거의 전국을 압도하는 다수파로 계속 기사를 쓰는 겁니다. 친박 세력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게 전체 사람을 호도하고 판단을 흐린 겁니다. 그러니까 명수 세워봐도 근데 친박이 더 많잖아요. 명수에도 그런데도. 네. 그러니까 자꾸 친박은 이게 압도하니까 막 거기 이제 더 우쭐해가지고 오만에 빠져가지고 더 무리를 하게 되고 뭐 마찬가지로 청와대도 그렇고 그래갖고 세상을 그냥 전부 다 이렇게 이상하게 왜곡시켜 버린 겁니다. 뭔가 하는 사람이 뭐 대구 뭐 경북 가서 막 진박 마케팅해도 안 뜨잖아요. 심지어는 핵심부, TK 핵심부 가서도 안 뜬 건 그건 소수파라는 겁니다. 근데도 계속 다수파 대접을 하면서 전국을 압도하게 만드는 게 저는 언론의 책임 크다고 보는 거예요. 충분히 일리가 있는 지적이신데 언론은 또 언론 나름대로 예컨대 전국이 돌아가는 게 그들이 친박이 소수파지만은 권력을 진 사람들이고 자기들 주도로 끌고 나가잖아요. 뭐 그 비근한 예로 뭐 공천에서도 사실은 뭐 소수지만은 여당 공천에서 자기들 주도로 하고 마음에 안 들었으면 잘라내고 하잖아요. 그럼 언론에서 그런 부분들을 보도를 안 할 수가 없죠. 맞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다 맞물려 들어가는 건데 야당의 역할도 무지 컸어요. 그렇죠? 우리가 그때 세월호 뭐 일주기에다가 성완종 사건 같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사건이 터졌는데도 재보선에서 이깁니다. 그렇죠. 그 야당이 하도 지리멸렬하니까. 그러니까 세상에 일이 다 그렇게 묘하게 꼬여버렸어요. 정신 차릴 아니 세상에 이지경인데도 선거를 이기면 어쩌자는 네. 거예요 도대체요. 근데 우리가 이기더라고요. 사실 그때 저도 여당이지만 여당이 그렇게 상황에서 이기니까 기가 막히더라고요. 아니 세상에 이러면 어떻게 가겠나. 그러니까 다 그게 맞물려 들어가요. 그래서 이게 결국 나중에 몇 년 지나면 이게 의미하는 바가 드러나겠지만 저는 사실 긍정적인 것도 아마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보여줄 거 다 보여주고 다시는 이제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다는 교훈을 얻으면 그것도 굉장히 긍정적인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사실은 앞에 그 작은 선거 좀 내주고 져서 그때 정신 차리고 큰 거에서 가져갔어야 되는데 지금 짜잘한 거 몇 개 챙기고 지금 큰 거에서 한 방에 다 그렇다고 야당이 이걸 의도적으로 했다고도 볼 수가 없고 뭐 큰 거는 남아 있잖아요. 더 큰 거는. 한겨레 정치팀이 정치 전문 사이트 정치바를 열었습니다. 술 파는 바 아닙니다. 한겨레 기자들이 생산하는 조금 다른 정치 콘텐츠를 파는 바입니다. 신문에선 볼 수 없는 재미난 기사까지 볼거리, 들을거리가 가득해요. 정치바로 놀러오세요. 이제 지나가고 나서 얘기입니다만 저는 사실 그전에도 그 얘기를 했어요. 야당은 이제 친노 패권 때문에 이제 분열되고 그러면서
근데 그게 일찍 터져버리니까 그 과정이 정리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총선 때 어느 정도 전열 정비를 한 겁니다. 근데 실은 새누리당은 친노 패권보다 더한 패권이 있는 거예요. 그게 친박 TK 패권이에요. 그냥 요지부동이에요. 근데 거기는 시비도 못 걸어요. 그게 딱 자리 잡고 있다가 그거 막판에 가서 그게 이제 뭔가 분열을 조짐 보이다가 그냥 완전 분열이 극대화되면서 끝나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 패권이 너무 셌기 때문에 우리가 진 겁니다. 저쪽 패권보다. 근데 사실 지금까지 친노 패권만 얘기했지 친박 TK 패권을 누가 얘기했냐고요. 그 패권이란 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야 우리는 뭐 정권 안 잡아도 우리가 당권만 잡고 있으면 돼.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친박 TK 패권도 그런 겁니다. 우리만 힘쓰고 있으면 돼. 뭐 정권이 어떻게 되든. 지금 결과적으로 그렇게 돼버렸잖아요.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 같이 보이고. 야당은 정리가 이제 어느 정도 돼가고 있고 우리는 이제 정리를 해야 되는데 선거에서 딱 져버린 겁니다. 근데 진짜 친박 패권이라는 말은 별로 없어요. 친노 안 패권은 썼잖아요. 사자성어로 딱 그러니까 있는데. 공천 과정에서 이제 슬슬 저희 신문의 리드에 이제 따옴표 달아서 친박 패권 공천 뭐 이런 게 이제 막 나가기 시작했던 자, 그러니까 선거 때마다 실은 친박 TK 패권을 갖고 있다가 선거 때 되면 이제 소장파, 쇄신파들한테 이제 이 역할을 줍니다. 자리를 주고. 왜냐하면 선거가 어렵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중간 계층이 필요하니까 수도권 이런 데가 중요해지니까 얼굴을 내세우고 이제 정책적인 것도 그쪽으로 맞춥니다. 그러면 선거를 또 이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경제민주화니 다 그래서 그렇고 우리 같은 사람들이 꼭 선거 때는 꼭 무슨 위원장 맡고 그래요. 근데 이번에는 그것도 야당이 아니었어요. 분열돼 있다고 아주 180석 그러잖아요. 김무성 대표도. 그러니까 그냥 인물도 수도권 인물 내세우지도 않고 정책도 그냥 그런 중도적인 정책은 내세울 생각도 안 하고 그냥 고리타분한 그런 정책으로 간 겁니다. 그러니까 막 질 것만 골라서 다 해버린 거죠. 상황이 또 그렇게 됐고. 책을 하나 내면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선거 앞으로 이것만 하지 말자만 딱 모아놓으면은 다음번 선거에 그래도 또 4년 지나면 잊어버리죠. 그런데 진짜 이 중도층이라고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번에 그러면은 합리적 보수라든가 뭐 이런 표현들 있잖아요. 합리적 보수, 중도 이런 사람들이 정말 이번에 새누리당을 버리고 국민의당으로 이제 많이 지지하는 그런 흐름들을 현장에서도 이렇게 느끼셨어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우리 지역에서도 간신히 국민의당 후보가 하나 나타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네. 아이고 됐다. 이제 큰 힘이 되겠다 그랬더니 나중에 선거에 걸보니까 제 표를 다 가져간 거예요, 거기가. 굳이 뭐 분석을 해봤지만 한 3대 7로 저 민주당 표보다 제 표를 가져간 겁니다. 7을 가져갔다고 그러니까 보시는 거구나. 도대체 내가 무슨 짓을 한 건가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다 알잖아요. 지금 국민들이 이제 아까 말한 극단적인 양당 체제에 이제 아주 환멸을 느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선거 과정에서 야당이 분열됐다 그랬는데 실은 국민의당하고 민주당하고 싸우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이 눈에 비치는 거는 국민의당이 자꾸 여당 성향으로 보이는 겁니다. 더불어민주당하고 싸우니까 그렇잖아요. 아, 그렇게,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보일 수는 그러니까 분당 사람들이 다 찍어버리고 강남 사람들이 다 찍어버린 겁니다. 그게 여당처럼 보이는 거예요. 더불어민주당 계속 싸우고 그러니까 새누리당은 보이지도 않고 음. 그리고 또 재밌는 게 이번 선거 보면은 분당 강남 이런 데서 막 네. 새누리당이 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옛날에는 거의 지역 연고로 투표를 하고 뭐 또 세대별 이렇게 됐잖아요. 근데 지금은 세대별 요인이 훨씬 커졌고 소위 말해서 이제 학력 수준이 네. 높은 쪽에서 거의 다 새누리당이 집니다. 뭐 합리적이라 할까? 뭐 우리가 이제 뭐 학력하고 뭐 연관지켜서 뭐 얘기하는 거 좀 무리지만은 어쨌든 이제 그 불합리한 거를 못 참는 겁니다. 해괴망측한 거, 시대착오적인 거.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어떻게 보면 그거 굉장히 좋은 현상이에요. 일단 지역 연구만 탈피했어도 이게 얼마나 큰 진전입니까 우리 정치사에서. 이제 물론 세대 요인이라는 것도 굉장히 나쁜 거죠, 그렇죠? 어쨌든 저는 그래서 굉장히 좋은 사인이 벌어졌다. 물론 내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네, 나쁘지만, 네. 생각해 보세요. 제 지역이 이제 굉장히 야당 이제 강한 지역인데 제가 열심히 분전을 해서 지금까지 해왔어요. 네. 표도 많이 얻어놨어요. 근데 뭐 그런 지형이 다 흐트러져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 지역에 재보궐선거가 생겨도 내가 나간다고 그래서 당선될 보장이 없어요. 지금 같으면은. 그렇잖아요. 새누리당이 저 모습이고 지금 같으면 뭐 다시 선거를 한다고 제가 어떻게 이겨요. 그리고 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새누리당이 계속 저 모습으로 있잖아요. 헤매고 있잖아요. 그러면 재보궐선거 때 유력한 사람들이 새누리당으로 진출을 안 합니다. 그 얘기 뭐냐면
새누리당이 이제 이제 영남 잃어버린 거죠. 지역당으로 전락하다가 소멸한다는 얘기예요. 열린우리당이 그렇게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새누리당이 지금 그런 지금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도 저기 TK 뭐 영남 친박 이 사람도 자기가 됐으니까 뭐 하여간 난 됐다 그러고 뭐 또 무슨 당권 나가겠다 그러고 또 뭐 막겠다고 이러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자기를 지키겠다 그러면서 자기를 이제 소멸시키는 거죠. 그런 행위들이. 근데 뭐 그동안 이 새누리당은 보면은 이 보수 정당은 생명력이 굉장히 강했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새누리당이 이번에 굉장히 수도권에서 참패를 했지만은 뭐 그대로 계속 지지부진하겠어요. 뭐 내부에서 또 다시 뭔가 개혁의 동력을 그런 찾지 걸 않을까. 찾고 오히려 라는. 야당은 어떻게 보면은 이겼다 그러고 해서 사실은 손님 덕에 지금 자기들이 표를 좀 얻었는데 손님이 워낙 못하는 바람에 상대방이 근데 이제 야당은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내가 잘해서 그렇다라는 식으로 두 야당이 지금 오히려 그렇게 나올 가능성이 있고 새누리당은 뭔가 개가천선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요. 이제 민심은 조변 섞게 하는 거고 네. 또 우리가 잘 나갈 때 겸손하기가 힘든 겁니다. 이제 그러다가 서로 망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두고 봐야 되겠지만 지금의 새누리당 저런 모습, 저런 꼴로는 기대하기가 힘들다. 제가 이런 거죠. 졌으면 자, 우리 이제 다 물러났다니까 정말 뭐 누굴 모셔다가 하든지 뭐 그러면서 해야 되죠. 근데 아직도 뭔가 이 패권에 대한 미를 못 버리고 있잖아요. 지금 좀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니 지금 무슨 보면. 원유철 뭐 비대위원장 이게 말이 됩니까? 사실 저는 그 개인이 뭐 비대위원장 맡고 이런 건 관심도 없어요. 근데 원유철 비대위원장이라는 것은 결국 청와대가 편한 사람으로 뭘 하겠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기가 막힌 겁니다. 아니 그게 자기를 위한 겁니까? 결국 자기를 소멸시키는 행위죠. 근데 그렇게 이제 소화적인 겁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으로는 내가 볼 때는 소멸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어느 분은 이제 영남 자민련 될 거라고 막 그러시던데. 아니 열린우리당이 그렇게 해서 없어졌어요. 김종인 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이번에 많은 역할을 했고 또 앞으로도 그런 긍정적인 영향을 야당에게 줄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세요? 어때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도 인간인지라 제가 좀 전에 얘기한 잘 나갈 때 이제 겸손하기 힘들거든요. 뭐 또 오만해지고 교만해지면 또 이제 또 이상한 일이 또 나오겠죠. 그러니까 몰라 내가 그분을 위해서 또 더불어민주당을 위해서 지금 충고를 하는 건 좀 이상한데 어쨌든 김종인 씨는 그 탁월한 선택이죠. 결과를 봐도. 왜냐하면 그 사람은 중도적인 인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야당이 더불어민주당이 중원까지 먹기 위해서 그렇게 딱 나온 겁니다. 그러면 새누리당도 사실 선거 때 그렇게 갔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개인한테 미안하지만 김병준 교수 같은 분을 모셔다가 비대위원장을 시켜가서 우리도 대응을 해야 된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분이 뭐 오시지도 않겠지만은 그래야지 중원 싸움이 벌어지면서 정상적인 선거를 치르는 거거든요. 근데 아니 그 난리를 피우고 뭔가 추태를 다 보였는데 또 김무성 대표가 또 지원 유세 다니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고정관념이에요. 아니 지원 유세가 맞습니까 그게? 그러니까 그분이 다닌다고 표가 전혀 안 돼요. 그분은 개인적인 대권 선거 자기 개인 선거 운동을 한 셈이죠. 그러니까 지원 유세 다니면은 연락이 옵니다 당에서 사람이 없으니 저 인근 모아달라. 지구당에서 모아달라. 그러니까 좌파 선거 운동원들 한 100명 모아놓고 거기서 유세하는 겁니다. 그러면 선거 방해죠. 근데 언론은 아무 생각 없이 그걸 지원 유세 다닌다고 표현합니다. 네. 이렇게 현실을 왜곡시켜요. 그분 개인 선거운동 하고 있는 거죠. 예? 아니 무슨 아까 말한 김병준 같은 사람이 예를 들어서 뭐 비대위원장이 돼서 뭐 지원 유세를 하면 조금 표는 도움이 되겠죠. 언론에 쓰기도 좋고. 근데 이분은 선거 과정에서 모든 좀 추태를 다 보인 건 주역 중에 한 사람인데 그분이 가서 지원 유세한다고 그게 도움이 되겠어요? 오지 말라 그랬죠? 김무성 나야 대표. 당연히 그 인근 선거운동들 끌어모아다가 유세하고 다니는 게 그게 무슨 지원 유세? 이번에 선거하실 때 그 중앙당에서 어떤 지원 같은 것들을 아니 지원 안 하는 게 못 좋죠. 받으셨- 지원 받는 안 게 좋겠어요. 받으셨어요? 안 왔어요. 안 오는 게 좋죠. 안 오는 게. 안 업어주는 게 네? 당선 가능성이 훨씬 높아요. 이번에 엇봤다고. 어부바 저주가 있기 때문에. 지원이라는 게 다 자기 장사하는 겁니다. 근데 그걸 못 막거든요. 왜냐면 굉장한 사람들이잖아요. 당 대표니. 그래서 제가 선거 캠프에 이러겠어요. 야, 그건 내 핑계 대라. 정두원이 안 된다 그래라. 나 감옥까지 갔다 온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도 돼. 그래서 그때 아무도 못 왔어요. 그 중앙에서 지원하는 게 그게 도움이 안 돼요.
선거 방해죠. 수도권 다른 의원들도 마찬가지였나요? 그 똑똑한 김병태 의원도 그랬나요? 당연하죠. 원외 후보들이 후보들이었겠네요. 뭘 몰라서 그런 겁니다. 그게 도움이 되는 줄 알고 초짜들이라서. 근데 이제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그 이명박 정권 때도 보셨고 이제 박근혜 정권도 이제 보시는데 레임덕이라고 하는 걸 누구보다도 잘 관찰하시고 곁에 가까이서 보실 기회가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박근혜 정권 들어서는 오히려 선거 때 이렇게 뭔가 새누리당이 자기 혁신하려고 하거나 어쨌든 포장이라도 바꿔보려고 하는 노력조차도 안 했던 건데 이런 거 보면은 박근혜 정권이 훨씬 더 이런 그 그립감이 센 것 같아요. 의회에 미치는 그런 영향력이 예전에 이명박 정권 때와 비교해 보면. 말만 셌지 뭐 또 센 게 또 뭐 있어요? 뭐 제대로 된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사실 왜곡 보도예요. 뭐가 셌어요? 뭐 법 하나 제대로 된 게 타면타 있습니까? 왜곡 보도 지금 그래서 그냥 말만 센 거지. 뭐 정권의 실패를 그 정치인들이 자기 언론을 잘 못 들은 것도 있는 거 아니에요? 물론. 이명박 정부 때는 막 그 국회의원들이 자기 할 말도 많이 하고 막 그랬었잖아요. 그런데 박근혜 정부 때는 그런 게 없고. 그랬으니까 그런 그것도 거 사실은 아니에요? 이제 제가 뭐 시간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지만은 그것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아까 말한 이유도 있지만은 그러니까 정치라는 것은 항상 저 주류가 비주류를 이렇게 안배하면서 갑니다. 왜 그러냐면 비주류를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나를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비주류가 적당히 있어야지 자기가 안전한 거거든요. 심지어는 군사독재 정부 시대 때도 지역 안배합니다. 그래서 총리는 꼬꼬나 한 사람 시키고 뭐 이렇게 또 뭐 2중대, 3중대 이렇게 그런 표현을 쓸 정도로 이렇게 막 일부러 이렇게 야당도 이렇게 좀 이렇게 안배를 하거든요. 이 정부 와서는 지난 19대 공천 때 있죠. 전혀 비주류라는 걸 안배하지 않고 이명박 때는 했어요. 18대 때는. 근데 일방적으로 해버린 겁니다. 그때도 그러니까 그 친박 공천 학살이니 막 이래 있었잖아요. 2018때. 그때는 제가 이제 알잖아요. 네. 그때는 강창희 씨를 딱 앉혀놓고 다 이렇게 명단도 받아가면서 다 했어요.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요구하는 거 한 70%까지는 해줬는데도 동청을 학살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19대 때는 뭐 전혀 일방적으로 다 그냥 다 날려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 뭐 기억나신지 모르지만 기자실에 갔어요. 그것도 저 혼자 신청했지만 확정된 다음에 하면 또 비겁하다는 소리 들을까봐 중간에 가서 이런 식으로 일방적인 공천을 하면은 19대 국회는 완벽한 거수기 국회가 된다고 제가 경고를 했어요. 근데 그렇게 되잖아요. 근데 거수기 국회가 되면 제일 불안해지는 게 결국 권력입니다. 권력은 적당히 안배를 해야지 이게 안전하지. 그거 제가 맡아서 알죠. 민주주의가 안전한 게 그런 거거든요. 다양한 목소리가 있을 때 안전한 건데 일방적으로 하면 견제가 없으니까 독주하게 돼가지고 제동이 안 걸려서 그냥 결국 자기가 그냥 꽝 부딪혀서 그냥 사고 나는 겁니다. 지금 이 정부가 그런 꼴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목소리는 컸지만은 실은 그건 굉장히 불안했던 거죠. 그래서 권력이 일방 독주할 때가 그 권력한테 가장 불안한 겁니다. 그게. 뭔가 요약을 하면 어떨까요? 이명박 정치의 문제는 뭐였냐, 박근혜 정치의 문제는 뭐냐, 이렇게 좀 너무 좀 요약하는 걸까요? 근데 여보세요, 왜 거기에 노무현은 안 나오고 김대중은 안 나옵니까? 이런 거 좋아, 이런 거 좋아. 네. 원래 이거 노무현 역할이 노무현 정치에 방송이 문제다 이렇게 보니까 편파적으로 하면 안 되는 거다. 아, 진짜 내 편이 드디어 한 명 나타났어, 진짜. 맨날 이래, 자, 이런 근데 식이야, 방송. 제가 네. 사실 이제 작년에 다 써놨지만 이제 회고록, 네. 참여록을 썼는데 그 참여록이라는 게 무슨 뭘 까발리자는 게 아니라 왜 정권은 매번 실패하는가. 그거를 우리가 이제 교훈을 얻어야 되지 않겠어요? 한두 번도 아니고. 근데 패턴도 다 똑같습니다. 거의. 시기도 다 비슷해요.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그러면 그게 우연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럼 그게 뭔가 구조적인 요인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그걸 봐야죠. 그래서 그거를 보고 시정을 해야지 이게 정권이 실패가 반복하는 게 막을 수 있잖아요. 근데 누구 하나 그런 노력이나 연구를 안 합니다. 학자도 그렇고 뭐 언론 쪽에서 그렇고. 그래서 제가 그걸 해보고 싶어서 이제 그걸 썼는데 사실 87 체제 이후에 노태우 정부부터 지금까지 다 실패했고 다 패턴이 비슷하고 다 그럽니다. 뭐 또 오면 김대중 뭐 예도 없어요. 그 얘기를 다 해볼까요? 근데 오늘 그건 별도로 앞으로 나올 책에 대한 잠깐의 그런 맛배기로서 그럼 좀 제가 설명해 얘기할게요. 주시면. 네. 그러니까 집권 과정이 비슷한 겁니다.
유사한 겁니다. 그러니까 집권 전까지의 과정이.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모든 문제를 잉태를 해요. 근데 비슷하니까 비슷한 문제를 잉태하겠죠. 그래서 집권하고 나면 그 잉태된 것이 이제 출산을 합니다. 그게 이제 여러 가지 뭐 국정농단이니 뭐 이제 이런 것들이에요. 갖고 실패를 해요. 집권 과정이라는 거는 그 집권 과정에서 자기 사람들 이렇게 사단이 형성된다는. 아니 이제 그거를 이제 구조적인 게 뭔가를 보자는 거죠.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걸 들으려면 그게 대선 자금입니다. 대선 자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다 불법이거든요. 우리나라는 대선 자금의 한계를 정했기 때문에 실제로 그 한계 내에서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 불법을 자행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위험합니까? 대선 끝나면 그거 잡으면 선거를 무효화시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선 자금을 누가 관리하느냐.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한테 맡깁니다. 그게 누굴까요? 친인척입니다. 또 친인척한테 맡기는 이유는 띄어먹어도 덜 아까우니까 맡기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친인척한테 그걸 맡기거든요. 그럼 친인척이 당연히 실세가 되죠. 왜냐하면 온갖 리스크를 다 짊어지고 있으니까. 그리고 또 친인척은 또 당연히 실세잖아요. 권력자를 가장 자주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실세인 겁니다. 그래서 권력자 부인이 최고 실세죠, 항상. 근데 그 실세들은 견제받지 않는 권력이고 선출되지 않는 권력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견제가 위험합니다. 근데 그 권력죠, 그 친인척 권력 주변에 또 이제 분화방처럼 호가호의 세력이 붙습니다. 왜냐하면 다 후원한 사람들 다 붙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한몫 챙기려고. 그러다 보니까 낙하산 인사가 똑같이 반복되고 국정농단 사태가 똑같이 반복되고 여러 가지 친인척 비리들이 나오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갖고 성한 친인척이 없잖아요. 그 박근혜 정부는 박근혜 대통령은 친인척이 뭐 그렇게 두드러진 친인척은 없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정말 그 얘기는 저도 이제 말을 자유스럽게 한 사람이지만 자제하겠습니다. 하지만 어나더가 있죠. 하여간 그 얘기는 뭐 저도 이제 못하겠습니다. 상시들 이야기인가? 회고록에는 나오나요? 저는 뭐 MB 때까지 해고를 쓴 거니까 이 정부는 제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하여간 제가 그래서 이제 가장 대표적인 부조적인 요인 하나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우리나라 대선 자금 이제 한계를 없애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다 투명하게 하면 되잖아요. 미국처럼. 그걸 뭐 한계를 둬가지고 그걸 불법으로 만들어서 왜 이런 악순환을 되풀이하냔 말이에요. 정권을 실패하는. 또 구조요인을 하나 더 들려면 이 권력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권력의 사유화라는 말을 이제 처음 썼는데 그게 이제 보통 명사처럼 써지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우리나라가 87 체제로 민주화가 됐다고 하지만 외형상 민주화지 사실상 실질적인 민주화는 안 된 겁니다. 그게 이제 권력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자 권력이라는 것은 누구한테 있죠? 국민한테 있는 겁니다. 민주국가는. 근데 국민이 직접 행사를 못하니까 그걸 선출된 사람들한테 위임하죠. 그 위임받은 사람이 그 권력을 위임받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자기 개인 권력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게 권력의 사유화입니다. 네. 다시 말하면 권력은 공공재입니다. 국민한테 있으니까. 근데 그거를 사유물로 생각하고 사유물로 쓰기 때문에 온갖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거는요. 역대 어느 대통령도 예외가 없었어요. 정도 차이는 있지만. 지금 정부가 제일 심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기억이 옛날에 다 없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게 가장 극명하게 나타나는 게 인사입니다. 네. 인사를 자기 편한 사람, 연고 인사 이렇게 하는 게 그게 권력을 사유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국민이 인사를 맡긴 거거든요. 그러면 최적의 인물을 해야 되는데 뭐 최적이 아닌 게 분명한데도 그냥 내가 가까운 사람 뭐 그게 뭐 고소영 뭐 그런 인사 아닙니까? 뭐 그전에도 마찬가지고 노무현 때도 마찬가지고 권력을 공공재라고 생각하면 그런 인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가장 나쁜 것은 장관의 인사를 청와대가 합니다. 그거 위헌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 난 그거 위헌 심판 청구 대상이라고 봐요. 장관의 인사권은 장관 겁니다. 국민이 그렇게 법으로 위임을 했어요. 장관이 근데 청와대가 장관 인사를 다 해요. 그러니까 장관은 그냥 바지 사장인 겁니다. 그러니까 각 부가 별로 제대로 운영이 안 돼요. 이런 일이 사실은 가장 먼저 시작된 게 아주 심하게 시작된 게 노무현 정부 때. 그때 인사비서관이라는 게 처음 생겼거든요. 그전에 인사비서라는 게 없었습니다. 청와대에. 우리는 그게 뭐 당연한 건 줄 알아요. 그게 위헌적인 그겁니다. 그래가지고 정부 인사에 개입을 하거든요. 대통령은 훌륭한 장관만 임명하면 되고 장관이 각 부처 인사를 해야지 왜 청와대가 각 부처 인사까지 다 하고 앉았냐면 그럼 장관은 아무 실적인 권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 장관한테 바라보고 제대로 책임 있게 누가 일하려고 그래요.
그래갖고 다 국정이 이게 부실해지는 겁니다. 그게 원인을 따져보면 권력을 사유화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민주사회인 것 같지만 실제로 권력을 이란 면에서 보면 민주사회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군정은 종식됐으나 87년을 기점으로 왕정은 종식되지 않았다. 왜냐하면 권력자가 권력을 자기 개인 걸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 정부가 뭐 특별히 그런 거 아니에요? 특별히 예, 심했죠. 좀 심하죠. 그래서 과장 뭐 부처 국장은 말할 것도 없고 주요 보직의 과장조차도 청와대에서 다 낙점하고 뭐 한다. 그래서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청와대가 이제 보직 인사는 허용하겠다. 그 얘기는 승진 인사까지는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말도 안 되는 그 이제 발언이에요. 그런 발언을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어떤 일들을 지금 수상하고 계세요? 그동안에 나한테 부족했던 게 뭔가, 나한테 무슨 문제가 있는가, 이거를 이제 반성하고 성찰하는 게 제가 할 일이고요. 이렇게 비판은 많이 하지만 내가 진짜 뭘 맡으면 정말 비판 받을 일이 없이 잘할 수 있나 자신 없거든요. 이제 그걸 채우는 게 제 이제 할 일이죠. 예전에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법원에서 무죄를 받았다고 해서 내 인생 무죄가 아니다. 그리고 사랑의 정치를 하겠다 이런 말씀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 말이 굉장히 인상 깊었는데요. 앞으로 이제 좀 이제 한가해진 시간, 좀 편하게 되는 시간 동안 그런 것들 좀 더 깊이 하실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제 법정에서는 무죄지만 인생에서는 유죄다. 이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거든요. 이걸 굉장히 훌륭하게 이제 해줘서 나도 고맙긴 하지만 좀 어안이 벙벙하고, 제가 그동안에 굉장히 나름대로 건전한 비판을 한다고 했는데 여당 내에서도 항상 권력 투쟁한다고 이제 언론을 몰아갔어요. 나는 굉장히 억울했거든요. 어떻게 대통령과 대통령형을 상대로 권력 투쟁을 한단 말인가? 그게 말이 되나? 그거 일방적인 거잖아요. 근데도 권력 투쟁이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감옥에서 반성을 많이 해봤어요. 그랬더니 제 안에 그 증오와 경멸이 깔려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증오와 경멸이 깔려 있으면 그게 말할 때나 이게 드러나요. 그럼 사람들이 그 말의 내용을 보는 게 아니라 그 감정을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권력투쟁으로 자꾸 이제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게 정말 문제구나. 내가 진짜 이명박 정부와 이명박 대통령을 사랑한다면 내가 증오와 경멸로 수할 것이 아니라 정말 애정으로서 했어야 되는데 말로는 그렇게 한다고 했지만 실은 그게 깔려 있었구나. 반성을 이제 했다는 거죠. 지금도 사실 그런 게 많이 깔려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그 문제를 알았으니 그나마 다행인 거죠. 그 얘기입니다. 내년 대선이 있잖아요. 중요한 게. 저는 속으로는 이번에 정의원께서 당선되셨다면은 아마 새누리당 여권 대선 주자로 틀림없이 아마 도전을 하셨을 것 같은 느낌을 가졌었어요. 뭐 여쭤보진 않았지만은 지금 여당의 차기 대선 주자가 이번에 엄청나게 많이 떨어졌잖아요. 본인을 비롯해서. 그래서 뭐 누구를 좀 주목해서 봐야 되는 거예요? 언론에서는 무슨 미리 앞당겨서 도지사들 두 사람 땡겨서는 거 아니냐라는 추측도 나오고 이러는데. 근데 어쨌든 지금까지 언론에서 꼽는 대선 주자가 대통령이 된 적은 거의 없어요. 맞죠? 이것만 유일하게 언론이 맞췄네. 아니, MB, 박근혜 다 맞췄던 것 같은데. 굉장히. 그건 이제 이미 형성돼 있는 군이고. 거의 경선 때 그거 맞추는 거예요. 그거 누가 못 맞추. 언론의 순기능이 드디어 나타. 근데 이제 그게 사실은 저는 큰바위 얼굴 동화를 얘기를 해요. 우리가 어렸을 때 큰바위 얼굴이라는 동화 읽으면 정말 동화치고 너무 재미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동화라기보다 우화인데 그게 주는 메시지가 뭔가. 결국은 지도자는 그 사람들이 저 사람을 지도자라고 인정할 때 지도자인 거지 내가 지도자라고 아무리 주장해봐야 그거 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역대 우리 지도자들 봐도 그랬어요. 이제 저는 그거를 포인트 정립이라고 이제 표현하는데 그 포인트 정립이라는 건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많은 성과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포인트 정립이 되면은 그게 이제 지도자로서 사람들의 인식이 돼서 그게 이제 폭발을 해요. 노무현 대통령이 2002년까지 지도자 반열에 오르질 않았어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포인트 정립이 돼 있었던 거죠. 그래서 딱 광주에서 그게 딱 폭발한 겁니다.
남경필 지사가요 아무도 경기도지사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본인은 뭐 원내대표 되겠다고 막 의원들 그렇죠. 끌고 뭐 외국 다니고 평소에 돈도 잘 안 쓴 사람이. 그런데 딱 김문수 지사가 그만두고 딱 여론조사니까 남경필이가 딱 지사가 확실시 돼요. 본인도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포인트 정립이 돼 있었던 거죠. 그렇게 임계점이 딱 다다르니까 딱 폭발을 해요. 그래서 지도자는 대권 주자는 임계점에 도달하면 저절로 드러나요. 그래서 뭐 아이가 내가 되겠다 안 되겠다 그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저는 그런 큰 바의 얼굴을 생각하고 정치를 해요. 그래서 내가 포인트 정립이 돼서 나도 모르게 그게 임계점이 돌파하면 내가 지도자가 되겠구나 그런 자세로 저는 합니다. 근데 제가 봐도 지금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폭발을 안 하고 있네요. 이 조그만 선거에서도 깨져버렸으니. 오늘 이렇게 그 정두현 의원님 모시고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어떠셨어요? 저희는 첫 게스트였고, 그리고 매우 유익한 시간이었고, 방송의 이 품격이 순식간에 귀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번에 또 봬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언니가 다 보고 있다.